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시간,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해 대규모 감세를 했고 이번에도 정부가 추가적인 감세안을 내놨습니다. 감세를 왜 하는 걸까요? 예, 내년도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윤석열 정부의 새해 경제정책 구상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나라 정책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재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재정은 돈을 어디서 얼마만큼 걷어서 그 돈으로 또 얼마만큼 어디에다 쓸 것인가. 이것은 뭐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서 정부의 모든 정책도 이 돈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내년도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우선 세금을 얼마 거둘 것인가, 세입 정책부터 잡아야 되거든요. 들어온 돈이 있어야 그다음 그 돈으로 또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 내년도 재정 정책의 가장 큰 시발점, 가장 중요한 세법 개정안이 나왔다 그랬는데 왜 세금을 걷는데 세법을 개정하느냐? 우리는 조세 법률주의를 헌법에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거두려면 반드시 법에 근거해야 되고 그것은 세법을 통해서 장치가 마련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년도 예산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세금을 좀 덜 걷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흔히 감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금을 덜 걷으면 세금을 주로 많이 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을 줄였다. 좋겠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반면에 정부의 복지 정책에 어떤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세금이 적어졌으니까 정부의 복지도 좀 줄어들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 윤석열 정부는 내년에도 올해 세금을 대폭 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약 4,700억 정도, 올해보다도 4,700억 정도를 깎는 세금 감세를 위주로 한 세법 개정안을 채택을 했는데요. 이렇게 세금을 이제 깎는 것은 첫 번째로 민간 주도로 모든 경제를 민간 주도로 부흥을 시키겠다. 그럼 민간이 경제를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좀 깎아줘야 보다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시장 원리를 강화한다. 시장이 생동감 있게 돌아가자. 그다음에 정부는 적은 정부로서 최소한의 공정한 룰 관리 정도에 거치지 않은 뭐 기본적인 정신 여기에 입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몇 가지만 보자면 이번 세법 개정 보니까 결혼 양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많이 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 자녀 장려금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났다던데요? 그렇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3년에 마련된 정부 재정계획안에 보면 그 당시에는 법인세를 많이 깎아줬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경기 부양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내년도 세금 정책의 핵심은 우선 이 양육, 자 자녀들에 좀 많이 낳아서 키워달라는 그런 어떤 소원을 담아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 부담을 대폭 줄여줬고요. 그래서 자녀 장려금이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보육수당에 대한 세금 소득공제도 크게 늘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을 끌고 있는 이것은 우리나라 세정사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아주 어떤 이례적인 조처인데요. 뭐예요? 결혼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증여세를 대폭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 전후 좌우로 부모로부터 정여 자금을 받으면 현재 우리나라의 정여세가 상당히 높거든요. 세금을 1인당 1억 5천만 원까지는 한 푼도 받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결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 두 양쪽에서 하기 때문에 양가에서 돈을 공히 받아내면 3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사실상 상속이 가능한 거예요. 양쪽에서 뭐 신랑 신부 쪽에서 1억 5천, 1억 5천씩 받으면 세금 안 낸다 이거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취지는 그 돈으로 빨리 요즘 결혼하는데 집이 없어서 애로사항들이 많으니까
부모로부터 좀 정여를 받아서라도 그 세금을 정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테니까 예. 자녀들에게 좀 줘라. 그래서 결혼을 좀 촉진하자. 이런 취지도 들어가 있는 매우 좀 색다른 예. 세제 지원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저도 다른 분이 이제 말씀하신 거 들어봤더니 그 양가에서 1억 5천씩 해주는 집도 물론 있겠지만 그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소외받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대목이 예. 이제 바로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네. 야기할 수 있는 면에서 좀 부담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못 사는 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돈을 뺏어내는 건 아니지만 네네. 잘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도 이렇게 깎아준다. 그렇죠. 이것은 좀 상대적인 어떤 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요. 지금 부의 어떤 세대 간 정여 이전 문제가 상당히 큰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성세대들은 집도 한 채씩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못 가진 사람도 있죠. 새로 출발하는 세대들은 집도 없고 예. 살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못한다.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소득이나 재산을 예. 좀 더 낮춰 이 후손들에게 빨리빨리 정여함으로써 세대 간 상속 정여도 하고 결혼도 촉진한다 예. 하는 그런 취지가 훨씬 더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자, 근데 이건 이제 부모가 이걸 해줄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네. 부모와 자식 간에 좀 갈등도 깊어질 수 있지 않느냐. 예. 뭐 그런 면에서 그 정여도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예. 또 다른 어떤 배려책, 세세상의 배려책이 같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도 해봅니다. 아유, 뭐 부모님이 결혼하기까지 키워준 것만 해도 되게 감사한 일이니까요. 예, 스스로 벌어서 하는 것도 괜찮죠. 이게 내년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그럼?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네.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여소야대 국회라 하더라도 세금 관련 부수 법안은 예. 예산하고 같이 이렇게 패키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아, 이 결혼 자금에 대한 정여세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예.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 신고 전 2년, 혼인 신고 후 2년 이래서 4년 내에 그 돈을 넘겨줘야 됩니다. 아,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어떤 결혼 자금 정여 면세와는 별도로 일반적으로 자녀들에게는 5천만 원까지 10년 동안에 대해서는 정여세를 면세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5천만 원을 미리 정여한 분의 경우에는 예. 1인당 1억 5천이 아니라 그 5천만 원을 빼기 때문에 빼는군요. 1억. 예, 1억이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게 없는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까지 된다 이런 얘기죠. 아무튼 이것이 좀 결혼 촉진에 세대 간 소득 재산 어떤 이전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결혼하시는 분들은 되게 뭐 참고해서 좋은 그 긍정적 효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있잖아요. 우리 증시를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뭐 좌지우지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그 이름 좀 고쳐야 될 것으로 예. 보여요. 2차 전지 하니까 2차 전지가 일단 뭐예요? 맞습니다. 예. 네. 우리가 옛날에 1차 대학이 있었고 2차 대학이 있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이미지가 조금 안 좋아요. 옛날에 1차 대학, 2차 대학이 있었어요? 예, 1차로 시험을 뽑는 학교가 네. 있었고 거기에 떨어진 사람을 대상으로 아. 2차로 시험을 또 다시 뽑았거든요. 너무 옛날이시네요. 뭐 한 20년 정도, 네. 30년 전입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2차 이거 뭐 2차가 뭐야? 근데 자 이게 한마디로 건전지입니다. 네네. 아. 네. 근데 건전지 중에서 1차 전지가 있고 2차 전지가 네네. 있어요. 1차 전지는 한 번 충전해서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예. 그러니까 일회용 건전지를 1차 전지라고 그러고. 아. 보통 뭐 리모컨 같은 데 들어가는 전지인가 보죠? 아닌가? 그렇죠. 보통 우리가 쓰는 예, 예. 라디오, 뭐 전자제품, 가전제품 이런 네네. 데서는 건전지를 한 번 쓰면 버립니다. 그렇죠. 예, 예. 그것을 1차 전지라고 예. 그래요. 2차 전지는 2번이 아니라 2번 이상 쓸 수 있게 다시 예.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어. 요걸 2차 전지라고 그러는데요. 건전지도 2차 전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최근에 2차 전지는 이제 자동차에 예. 자동차, 전기차가 나오면서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 이것은 충전해서 다니지 않습니까? 건전지를 매번 바꿔 끼울 수는 없는 거 예. 아닙니까?
근데 전기차가 요즘 이제 대세가 되고 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배터리 만드는 데 들어가는 소재 부품, 이를테면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를 흔히 2차 전지 수혜주라고 그러는데 이 관련 회사들 주가가 예. 뭐 아주 요동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하루는 거예요? 뭐 수백 배씩, 수십 배씩 올랐다 내렸다 이러고 있거든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가격이 이제 오르는 측면에서는요. 테슬라도 잘 된다.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잘 돼. 그러면 거기 테슬라에 들어가는 전기차의 배터리 2차 전지일 거고 예. 또 전 세계가 전기차 경쟁을 한다. 그러면 2차 전지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전망 속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오른 것도 좀 너무 오르다 보니까 회사는 적자인데 배당도 해줄 능력도 없고 이익도 못 내는데 너무 올랐으니까 예. 이른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너무 가치에 비해서 너무 뻥튀기 된 거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또 일각에서는 주식을 팝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 하루는 폭락, 네. 하루는 그 급등. 그래서 놀이동산에 요즘 갈 필요가 없어요. 예. 예. 2차 전지 하나만 사놓으면요. 이 롤러코스터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피스가 잘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이거 제가 있는 너무 상황. 크게 웃었지만 예. 예, 그런 개그 좋습니다. 예, 하여튼 그만큼 예. 2차 전지 가격 급등락이 심한데 예. 이런 급등락이 있을 때는요. 문제는 정보가 약한 소액 투자자들, 이른바 흔히 개미라고 그러죠. 예, 예. 개미들은 따라다니다가 그러니까 그 올랐을 때 사고 그러니까요. 내렸을 때 팔고 이러면 이중으로 손해를 예, 예. 볼 수도 있거든요. 이거 뭐 비투하는 것도 많다면서요? 2차 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2차 전지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신용을 건다라고 정권가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 이 정권회사에 거래 계좌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 없어도 정권사가 돈으로 빌려줘서 투자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요. 네. 일정 금액 이상 떨어지면 정권사도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예. 반대 매매라는 걸 겁니다. 네. 강제 매각을 시켜버린 겁니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강제 매각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융자를 통해서 주식이 샀을 경우에는 그 리스크는 예. 몇 배로 더 증폭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아직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뭐 투자를 뭐 해야겠다, 주식을 사고 싶다는 분들은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네, 결국은 가치 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치 투자라는 게 혹시 우리 앵커님 잘 아시죠? 가치 투자. 워런 버핏. 예. 예, 워런 버핏 그 양반이 네. 지금 올해로 거의 100세 가까운데 자기 돈 한 푼 없이 다른 사람 돈 관리해주면서 세계 최대 부자가 된 분이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항상 하는 게 가치 투자입니다. 가치라는 게 가치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 그거는 다 알죠. 근데 그걸 어떻게 고르느냐가 문제죠. 이제 그렇게 그 워런 버핏의 얘기는 회사의 그 현재의 장부상의 가치, 예. 또 미래 가치 이것을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오락가락하는 것보다는 회사의 내재 가치를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 이것이 뭐 2차 전지 투자자들에게 들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그걸 분석해요? 어떻게? 예, 그게 이제 PER, PBR 이런 예. 지수가 있거든요. 어려워지네요, 점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PER이라는 게 주가 수익 비율인데요. 주가 수익이라는 게 결국은 회사는 이 기업이 이익을 내서 예. 그 돈으로 월급도 주고 또 그 배당도 하기인데 네. 현재 주가가 이 회사의 이익에 비해서 몇 배가 높으냐 이게 PER 지수로 인터넷 사이트나 정권회사 들어가 보면 그게 공개가 됩니다. 예, 예. 그다음에 또 PBR 지수라는 것은 만약에 저 회사가 오늘 갑자기 망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공중분해를 해서 주주들한테 남아 있는 자산을 좀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몇 퍼센트를 나눠줄 수 있느냐 이게 PBR 지수거든요. 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런 PBR이나 PER 지수 외에도 어떤 국제적인 전망. 근데 이 2차 전지도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대체제가 나온다든지 또는 전기차 인기가 또 사그러들 수 있다든지 네. 다른 어떤 배터리 회사가 대량 생산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변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그 급등락이 심한 주식에 투자할 때는 거의 잠을 좀 최대한 줄이시고 네.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PER, PBR 이런 거는 투자하실 때 조금 그 정도는 공부하시고 이제 가치 예. 판단해서 투자하시라 이런 말씀을 알아듣겠습니다. 예. 우유가 비싸지네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우유값이요. 예.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렇게 비싸요? 예, 우리나라 우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뭐 제가 모르는 나라도 있으니까 전 세계 반드시 1등이라고는 보지만 상위권이다? 통계 나온 거 보면 예. 1등이에요. 예. 야, 우유가 이렇게 비싼 이유는요. 우리나라에 그 소를 키우기 위한 환경이 네. 여러 가지로 조건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 대대적인 어떤 목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특히 최근에 사료값, 소가 먹는 그 사료 이게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어요. 예. 대부분 해외 수입을 하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수출하는 사료의 비중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료값이 많이 오르니까 소가 그것을 먹고 암소가 이제 소젖을 만들어내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또 오릅니다. 얼마나 올라요? 예, 지금 원유 기준으로요. 네. 원유라고 그러면 예. 우리 흔히 석유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건 영어로 크루드 오일이고요. 저게 저 아까 저도 뉴스했는데 굉장히 발음이 어렵습니다. 가공 유용 원유, 예. 음용 유용 원유. 예. 그러니까 원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공용. 그러니까 가공용 뭐냐면 요 우유를 가지고 치즈 같은 거 만드는 거 예. 이것은 가공용 원유예요. 예. 가공 유용 예. 그다음에 음용 유용 원유는 예. 우리가 바로 마시는 거. 먹는 거. 예. 요게 가격 차이가 좀 있는데 이게 네네. 왜 중요하냐면요. 예. 현재 우유는 우리가 좀 가격을 높이더라도 예. 외국 업체가 바로 치고 들어와서 경쟁하기가 어려워요. 들어오는 과정에서 상할 수가 있으니까. 기간이 또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유값은 국내에서 올려도 소비자들이 별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사 먹을 수밖에 네네네.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음용 원유가 더 많이 올라가요. 네. 가공 원유, 치즈 같은 것은 보관 기간이 길잖아요. 예. 우리가 만약 가격을 올리면 해외에서 딴 거 살 수 있어. 딴 거 예. 살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현재는 예. 뭐 좀 차이는 있지만 예. 음용 원유나 예. 가공 원유나 지금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아. 예, 원가가 높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예. 가뜩이나 요즘 우유 잘 안 먹거든요. 그 지금 출산화가 적어지면서 예. 우유 수요가 떨어지는데 예. 보통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내려야 떨어지죠. 돼요. 예. 그런데 지금 수요가 감소하는데 가격을 올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우유 시장의 왜곡 현상이 상당히 심화가 되고 더더군다나 이 우유 가격이 오르면요. 우유만 문제가 아니라 예. 나는 우유 안 먹을래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우유 들어간 음식 먹고 있죠. 맞습니다. 예. 예. 빵, 과자, 예. 특히 아이스크림 예. 이거 우유 등입니다. 그러니까 우유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런 관련 가공식품이 오를 수 있어서 예. 그래서 경제학에서도 이것을 우유값이 오르면 밀크 인플레이션이 예. 올 수 있다. 가뜩이나 우리 물가 지금 간신히 조금씩 상승률을 낮추고 가는데 그렇죠. 원유 가격은 이제 바로 이제 10월 1일부터 조정하거든요. 예. 이번 가을이 되면 또 밀리리터당 이제 3,000원 시대가 예. 현재 지금 2,800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1리터에 3,000원 정도 된다. 넘는다. 예. 예. 3,000원이 넘는 예. 그런 어떤 초 슈퍼 하이퍼 우유 유가 시대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초 슈퍼 하이퍼 우유 유가 시대. 예. 그러면 이게 뭐 다른 물가에도 영향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 영향 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유 자체가 예. 현재 CPI나 또는 PPI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의 가중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예.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의 가공에 우유가 재료로 들어가고 예. 또 심리적 요인으로 먹거리가 올라가면 다른 물가도 같이 오르는 그런 좀 경향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멸균 우유라고 있어요. 예. 그게 좀 싸다면서요, 그게. 예, 멸균 우유는 네. 고온에서 미생 균을 팍 죽여가지고 들어오는 건데 그것은 해외에서 수입이 돼도 기간이 장기간 보호가 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멸균 우유는 일반 흰 우유보다는 좀 싼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제 현안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